자, 이번 강좌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이 메인보드 강좌는요, 이 강좌를 들으려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초과정하고 메인보드 모니터 실물 과정을 반드시 좀 이수를 하고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면 이 메인보드 쪽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유튜브의 내 컴퓨터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카페를 통해서 올려진 동영상 강좌를 충실히 전기전자 기초과정과 모니터 실무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강좌를 듣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메인보드 바이오스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모니터 실무 과정에서 그 AD보드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MCU 안에 폼웨어, 즉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MCU의 운영체제가 손상됐을 때는 모니터가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다 보니까 뭐 파워온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또 어떤 화면이 나오더라도 뭐 줄이 생긴다든가, 어떤 그 스미어 현상처럼 안개 현상이 생긴다든가, 뭐 이상 증상이 많이 생기죠. 뭐 사운드 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MCU 안에 들어가 있는 폼웨어가 사용자가 어떤 버튼으로 컨트롤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연산을 해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메인보드도 AD보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요 안에 MCU라는 요 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요, 그 폼웨어라는 게 들어있어요. 폼웨어. 여기 지금 MCU입니다. 마이콤이라고 하는 요 칩 안에 폼웨어, 지금 뭐 메인보드는 바이오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바이오스 또는 폼웨어 이렇게 많이 씁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운영체제와 공조를 해서 모든 것을 입출력을 컨트롤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까지 하고 있더라?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점검까지 얘가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얘가 문제가 되면 뭐라 했습니까? 부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메인보드 수리를 할 수가 있다. 뭐 기계만이 고치면 되는 건 아니냐 하지만은 메인보드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이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D보드처럼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모니터 쪽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 메인보다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 부팅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수리하는데 많이 장애연이 있죠. 자, 우리가 AC 220V를 이 데스크탑에, 그죠? 파워 서플라이에 인가를 하겠죠. 220V를 인가, 그죠? 220V, 그죠? AC 전원을 인가하겠죠. 220V를 인가하게 되면은 우리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온 전압 5V만 얘가 출력되고 있는 거죠. 이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하고 그 TV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 즉 SMPS는 거의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꽂으면은 스탠바이 전압 5V만 나오고 있는 거죠. TV도 마찬가지죠. 스탠바이 전압 5V가 나오고 있다가 사용자가 여기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이 파워온 시그널을 가지고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서 메인 전압, 즉 TV에서는 12V, 5V, 33V를 출력해서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동작을 하는 거죠. 이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스탠바이 전압, 파워온 전압은 나와 있다가 사용자가 데스크탑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파워온 시그널이 동작을 시켜서 스위칭회를 동작시켜서 메인 전압, 파워에서는 뭐뭐 나오죠? 12V, 5V, 3.3V, 마이너스 12V를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서 이 커넥터를 통해서, 메인보드 커넥터를 통해서 각 장치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팅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거 봅시다. 지금 요 파워 커넥터에 보면 우리가 그 9번, 요 9번 핀 하나가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이 스탠바이 전압입니다. 이게 그 다음 여기 좀 보면 녹색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
요게 뭐냐면 파워온 단자예요. 자, 우리가 220V 전원을 인가하면은 파워 서플라이로서부터 5V 스탠바이 전압하고 파워온 전압이 그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그죠? 공급이 되는데 이 스탠바이 전압 5V는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소자는 뭐라 그랬죠? 얘가 VCC, 얘가 동작할 수 있는 VCC 전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V를 막바로 가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파워 커넥터 9번 핀, 즉 보라색 핀을 통해서 여기 안에 보면 이 칩이 하나 있는데 레귤레이터라는 그 소자로 들어가서 5V를 3.3V를 다운시켜서 바로 어디 공급해냐? CMOS하고 부팅웰에 전원을 공급해서 동작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V도 마찬가지죠. AD보드에 5V가 공급돼서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리모컨에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동작 대기 전압이 지금 AD보드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전압 갖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동작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 동작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워온 시그널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돼야 되냐면 자, 스위치 이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파워온 시그널이 이 IO라는 칩을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그죠? 여기 지금 파워 커넥터 있는 요쪽에 스위칭 회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위칭 회로로. 막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위칭 회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스위칭 회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 NPN-TR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NPN-TR의 심벌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컬렉터고, 이게 이미터고, 이게 베이스입니다. 이게 베이스죠.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이 바깥으로 되어 있어요.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죠. 그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베이스하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이 사우스 브리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컬렉터는 어디에 연결되냐? 바로 파워온 버튼하고 파워온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파워온 단자하고. 그죠?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스탠바이 전압하고 파워온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NPN-TR의 특성은 뭡니까?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줘야, 그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우리 전기전자 기초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5V가 딱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신호를 안 주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죠? TR 원리는 베이스에 어떤 양의 신호, NPN-TR은 양의 신호를 가했을 때, 그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베이스는 어디로 연결되면 사우스 브리지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IO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 넘겨주면은 파워온 시그널을 이 사우스 브리지가 제어 신호를 파워온 시그널을 어디 주냐면 바로 스위칭 회로인 TR 베이스에 가해주게 됩니다. 그죠? TR 베이스에 5V 신호를 가해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5V가 파워온 전압이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울면서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0V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메인 전압이 동작하는 것은 파워 서플라인 전이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여기 대기하고 있던 5V가 그죠?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0V로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그 파워온 동작 신호가 들어왔네 하고 이제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줘서 5V, 3.3V, 12V, 마이너스 12V를 어디를 주냐? 바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파워 버튼을 누르면 시그널이 얘기죠. 스위칭 회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상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부팅 회로 쪽에 갈 때 상세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간략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간은 뭐냐면 메인보드 수리를 위해서 개략적인 제너럴한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이제 상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차를 이용해서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하더라. 지금 TV도 마찬가지죠. 전원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스탠바이 전압만 나오다가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스위치를 열었어요. 열어서 이제 메인 쪽에 관련된 컨트롤러에 VC 전압을 공급하다 보니까 PFC하고 공진 회로가 동작을 해서 12V, 24V, 33V가 나오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가 아주 흡사한 동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자, 공급이 됐어요. 공급이 되면 이 ATX 파워는 공급이 되면서 얘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ATX 파워로부터 그죠? 파워구 시그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PD 신호를. 여기 8번 단자 핀이 그 회색
빛깔로 되어 있어요. 케이블이 회색 단자를 통해서 3V에서 5V의 파워 굿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이 파워 굿 시그널을 가지고 이제 뭐 리셋 신호를 쓴다든가 이런 그 소자들이 동작하기 위해서 이 신호를 갖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 그 서플라이에서 동작에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파워 굿 시그널을 이 단자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워 굿 시그널은 뭐냐면 CPU, 노스, 사우스 브리지 이런 그 장치들의 공급이 돼서 이제 어떤 신호를 갖고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우스 브리지의 이제 PG 신호는 이 사우스 브리지 안에 내부 리셋 모듈이 있습니다. 리셋 모듈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파워 굿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고 나서 이 PG 신호가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여기 보면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클럭 제너레이터에 그 리셋 단자로 들어가서 얘가 리셋이 되죠. 그죠? 이 메인보드가 동작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이런 기본적인 리셋이 돼야 됩니다. 그죠? 초기화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 리셋 단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클럭 제너레이터에서 리셋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PG 신호를 이용해, 파워 굿 시그널을 이용해서 리셋 신호를 쓰는 거죠. 그러면 클럭 제너레이터가 동작을 하고, 여기 앞에 보면 여기 클럭 제너레이터가 하나 이 수정 발진자가 있는데 얘는 14.318MHz의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탈은 고정 주파수죠. 근데 각 장치들은 CPU라든가 노스 브리지라든가 사우스 이런 것들은 이런 PCI 슬롯 같은 것들은 그죠?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14.3별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이게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거예요. 이분이 클럭 제너레이터가 14.318MHz의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내부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이 각종 장치, CPU, 뭐 칩셋, 그 다음에 확장 슬롯에 클락을 주는 겁니다. 클락을 왜 준다 그랬죠? 모든 전자 소자들은 그죠? 발진 주파수, 클락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된다 그랬죠. 클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라고 그랬죠. 오케스트라에 주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주가 안 되겠죠. 주의자에 맞춰서 음의 강약을 내거나 악기들이 연주하거나 해서 하나의 앙상블을 이룬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모니터 실물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걔가 동작을 안 하면 소자가 정상이라도 메인보드가 부팅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 발진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셋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클럭 제너레이터 동작을 해서 주파수 분할을 한다고 그랬죠. 주파수 분할을 해서 각 장치에 필요한 클럭 신호가 전송이 되는 거죠. 전송이 되고 이제 뭐냐면 사우스 브리지 안에 내부 리셋 모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리셋 모듈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메인보드 각 장치 부품들이 전부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초기화한 후에 뭐냐면 바로 그때 CPU가 동작이 되는 거죠. CPU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냐면 바이오스에 의해서 자체 진단 과정이 필요하겠죠. 포스트, 그죠? 파원 셀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포스트 과정이 실행이 돼요. 그죠? 그래서 주변 기기가 이상이 없는지를 얘가 이제 이 체크가 된다고요. 바이오스 검사 과정을 들어가면 CPU는 어떤 제어 신호를 갖다가 노스 브리지에다 주게 됩니다. 노스 브리지가 이상이 없냐? 있냐? 그럼 이상이 없으면 노스 브리지는 사우스 브리지한테 너 지금 문제가 있냐 없냐? 그러면 사우스 브리지는 이제 각종 관리하는 뭐 어떤 그 슬롯이라든가 각종 장치에 또 신호를 이상이 없냐를 또 보내게 되죠. 신호를, 제어 신호를. 그럼 사우스 브리지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신호를 어디 주냐? 노스 브리지한테 제어 신호를 주게 되면 노스 브리지는 다시 CPU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서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이제 포스트 과정이 끝났으니까, 그죠? 포스트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이오스에 이제 설치된, 그죠? 바이오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그 자체 그 OS 인스톨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그 OS가 부팅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컴퓨터가 부팅이 돼서 운영체제 화면이 뜨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략적으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컴퓨터 키면은 서로 간에 신호를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CPU하고 노스 브리지하고 이제 뭐 PCI 슬롯, PCI 슬롯 이렇게 신호가 갔다 갔다 하면서
제어 신호,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지를, 이런 것도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시그널 플로우를 그려놓은 게 뭐냐면, 자, 여기서 파워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신호가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슈퍼 IO, 그죠? IO 칩을 통해서, 그죠? 사우스 브리지 가서, 그죠? 사우스 브리지 제로 제어 신호를 준다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메인보드는 모든 그 회로들이 통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이 메인보드는 동작을 안 합니다. 우리가 부팅이 안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화면 불, 그죠? 화면 불, 아무것도 안 나와. 그죠? 우리 모니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펌웨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 작동이 되죠. 그럼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 플로우에서 동작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그려놨는데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전원이 공급되고 어떤 데이터하고, 그죠? 어떤 그 어드레스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좀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간략적으로 좀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에 상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컴퓨터 부팅 과정은 알았죠? 부팅 과정은 이제 바이오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바이오스는 메인보드에 보면은 보통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딥 타입의 MCU라는 게 있고요. SOP 8핀 타입의 이런 그 MCU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방식보다는 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소켓에 이 다리 형식으로 돼서 꽂는 거고, 얘는 이제 표면 실장 부품이라 그래가지고 그 PCB 표면에 이 납땜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라이트 하려면 어떻게 해서 얘 띄어야 되겠죠. 떼가지고 롬 라이터나 ISB 지구에 소켓을 껴서 여기는 폼웨어를 문제가 돼서 써야 되겠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기 핀 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리얼 인풋, 시리얼 클락, VCC가 들어가고 그라운드가 있고 시리얼 아웃풋이 있고, 그죠? 근데 칩 셀렉터가 있고, 보통 이 지금 MCU 보면은 우리 그 AD 보드에 있는 MCU하고 핀 맵이 거의 같습니다. 이게 같아요. 이 8핀 SOP 이 같습니다. 요건 좀 말씀을 뭐 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회로 들어갈 때 얘가 어떤 기능을 한다. 모니터를 좀 강의를 들으신 분은 여기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인풋돼서 얘가 연산해서 아웃풋으로 출력이 돼서 동작을 시키는 거고, 클럭을 있어야 클럭이 공급돼야 MCU가 이 클럭 신호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한다 그랬죠. 이런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라는 것이 뭐냐?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입출력을 관장하는 거다. 그래서 바이오스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중간 역할, 즉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바이오스라 그런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사게 되면, 그죠? 하드웨어를 사는 거죠. 기계를 사게 되면 우리가 뭐를 설치를 합니까? 하드디스크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겠죠. 운영체제를. 그 운영체제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전원을 켰을 때 막바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를 읽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오스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컴퓨터 전원을 누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바이오스, 즉 MCU에 있는 바이오스를 얘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읽어서 이 바이오스 안에는 그 기계로다 프로그램이 이게 폼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폼웨어를 읽는 거예요. 맨 먼저 뭐냐?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읽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하드의 그 메인보드 기계 장치들이 이상이 없는지, 그죠? CPU는 이상이 없는지, 어떤 뭐 그래픽카드 이상이 없는지, 이런 포스트 파워 셀프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냐면, 그 다음 뭐냐면 서비스 처리 루틴이라는 부분을 읽게 돼요. 그 읽어가지고 뭐냐면 바로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죠? 하드디스크의 그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라는, 즉 부팅을 할 수 있는 매니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드를 시킵니다. 그 메모리에 로드된 부트 매니저를 갖고 CPU가 바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루틴에 의해서 운영체제를 부팅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죽으면, 안에 있는 폼웨어가 죽으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를 갖고 와서 부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바로 그래서 이 바이오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역할을 하는 놈이다 하는,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전원을 딱 넣게 되면은 막바로, 그죠? CPU는 안에 들어가서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못 읽어와요. 이 바이오스, 이 펌웨어에 의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가는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어떤 기계 장치들이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뭐냐면 서비스 루틴에 의해서 갖고 와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우리 그 CMOS에 설정되어 있는, 그죠? 첫 번째 부팅 디스크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 부트 섹터에 보면 부팅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운영체제를 부팅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걔를 메모리에 로드를 합니다. 그 로드된 메모리 로드된 내용을 가지고 CPU가 걔를 읽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 7이라든가 윈도우 10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팅을 해서 우리가 화면에 이제 그 운영체제가 뜨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그 모니터에서도 펌웨어가 손상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여기 써놓듯이 얘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제조사의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 맞는 이 메인보드 모델에 맞는 펌웨어를 받아서 다시 여기다 라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라이트를 그래야 됩니다. 얘는 펌웨어가 뭐 손상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 이게 비휘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날아가진 않아요.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러죠. 읽거나 쓸 수 있는 메모리를 보통 이 소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한다. 자, 바이오스라는 그 MCU 안에 있는 펌웨어는 몇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되어 있냐면 보통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그 안에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컴퓨터가 켜지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온다 그랬죠. CPU가 먼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읽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포스팅을 합니다. 포스팅. 어떤 내가 장착되어 있는 CPU라든가 뭐 그래픽카드라든가 메모리라 이런 것이 이상이 없는가 체크를 하고 얘가 초기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 바이오스 펌웨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서비스 처리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용자가 뭐 시킨 일을 CPU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CPU하고 이 바이오스의 서비스 처리 루틴하고 공조해가지고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어라, 프린터로 출력하라, 이런 부분들을 CPU가 막바로 하는 게 아니라 CPU가 바이오스한테 의뢰해서 그 서비스 처리 루틴인데 의뢰해서 이 처리 루틴이 처리해서 CPU한테 주면은, 그죠? CPU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드웨어 장치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컴퓨터가 섰어요. 컨트롤 델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신호가 어디로 가냐? 이 바이오스 쪽에, 그죠? 들어있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가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문제된 걸 갖다가 종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한다. 아니면 컨트롤 알트 델 눌러서 뭐 재부팅을 한다든가, 또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셋 버튼을 누른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재부팅 해주는 기능도 바이오스에 있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 이 프로그램들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손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기계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죠. 이런 게 루틴들이 이런 세 가지의 이 프로그램 형태를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체계를 한번 보면요,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밑에 기본적인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 기계 장치죠. 그 위에 이제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MCU 안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죠, 바이오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치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장치 드라이버 뭐냐면 우리가 뭐 그래픽 카드를 사면은, 그죠?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주죠. 그죠? 그 위에 이제 운영 체제가 있는 거고, 또 그 위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뭐 어떤 그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자, 윈도우에서, 그죠? 윈도우의 운영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처리 루틴을 보면 운영체제에서 어떤 데이터를 탐색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좀 읽어라 그러면 운영체제는 맨 처음에 이제 운영체제 커널을 통해서, 그죠? 디스크 데이터 읽는 함수를 실행해요. 함수를. 운영체제, 즉 CPU가 막바로 운영체제 이런 건 뭐 처리 못한다 그랬죠? 그 함수를 실행을 하면, 그죠? 이 장치 드라이버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읽는 함수를 갖다가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함수는 다시 바이오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죠? 바이오스 루틴이라고 했죠. 서비스 처리 루틴. 이걸 이용해서 메인보드의 사우스 칩을 컨트롤해서 그 다음에 디스크. 이 사우스 칩이 뭐라 했어요? 그 디스크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죠. 내장돼 있죠. 그 컨트롤러를 컨트롤해서 디스크 헤드를 움직여서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찾는 겁니다. 위치를 찾아서 데이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스가 항상 입출력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필요한 데이터를 CPU가 처리해가지고, 그죠? 처리해가지고, 우리 화면에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읽으면, 그죠? 윈도우 자체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읽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읽었다면, 얘가 어디에 의뢰를 하냐? 이 장치 드라이버, 그죠? 장치 드라이버에 있는 디스크에 장치 드라이버가 있겠죠. 디스크 드라이버에 데이터 읽는 함수를 갖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디 의뢰하냐? 그죠? 이 바이오스에 있는 서비스 처리 루틴에 있는, 그죠? 그 함수를 불러오는 거죠. 그럼 바이오스는 걔를 이용해서 사우스 칩을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해서 디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디스크 헤드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있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죠? 위치 있는 데이터 읽어서 어디에 주냐? 그죠? CPU에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치 드라이버가 문제가 돼도 운영체제가 동작을 안 할 거고, 바이오스가 문제가 돼도 운영체제가 동작을 안 할 거고, 이제 최하위에는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은 이런 것들 동작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뭐 안 된대. 그죠? 당연히 하위에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면, 그죠? 운영체제가 동작이 안 될 거고, 운영체제까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운영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반 하에서 돌아가는 거죠. 하드웨어는 이 바이오스는 하드웨어 기반으로다가 바이오스가 있는 거고, 바이오스 기반 하에 장치 드라이버가 있는 거고, 그죠? 장치 드라이버 안에 운영체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게 문제가 되면 운영체제가 동작을 안 하고 다 동작 안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체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한다. 그죠? 우리가 비록 화면에서 키보드로다가 탐색기를 넣어서, 야, 거기 DN 데이터 읽어. 내렸다면 막발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루틴에 의해서 처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바이오스 부팅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바이오스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운영체제를 띄우기까지는 이 부트로더라는 것을 갖고 와요. 바이오스를 읽으면은 어떤 그 바이오스가 그 CMOS에 설정된, 우리가 사용자 설정했죠. 부트 시퀀스 부분은 첫 번째 디스크가 뭐다 하고 설정해주면 거길 찾아가서 이 부트로더, 운영체제를 부팅할 수 있는 부트 매니저를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서 기본적인 윈도우 커널하고 이런 걸 OS를 올려서 이제 부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팅 얘기를 많이 쓰는데, 부팅이라는 건 뭐냐면 PC가 켜진 후에 운영체제가 실행되기 전까지의 수행된 일련의 작업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단계를 보면 메인보드의 롬 바이오스 실행, 즉 MCU에 들어있는 펌웨어를 실행을 하는 거죠. 전원이 들어오면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전원이 들어오는 즉시 메모리 특정 번지로다가, 그죠?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CPU는 시스템 전원이, 물론 이제 어떤 그 포스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포스팅 후에 메모리의 특정 주소로 그 적재된 바이오스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죠. 바이오스에 들어있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포스팅 및 장치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바이오스 서비스 처리 루틴에 의해서 우리가 그 바이오스 창을 띄워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죠. 부트 시퀀스에 보면 첫 번째 부팅 디스크가 하드디스크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CMOS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바이오스가 읽는 거죠. 바이오스 첫 번째, 즉 부트 시퀀스에 하드디스크를 부트 시퀀스 첫 번째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어요. 첫 번째 있는 하드디스크에서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그 부분을 읽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보면 이 부트 로더라는 게 있어요. 부트 로더를 우리가 부트 매니저라고 얘기하는데 부트 매니저 읽어드리는 거예요.
부트 매니저는 뭐냐면 운영체제를 하드디스크에서 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트로더가 이 메모리로 로딩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드디스크에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보면 이 부트 섹터에 보면 부트 매니저라는 게 우리가 운영체제를 깔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 부분에 부트 섹터 있단 말이죠. 부트 매니저를 읽어서 메모리 로딩을 하고, 메모리가 로딩하면 이제 바이오스는 자기 할 일 끝났다 그래서 이거 CPU한테 제어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뭐 CPU는 부트로더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부트로더를 실행하게 되면 부트 매니저라는 것은 뭐냐면 운영체제를 부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걔가 이제 부팅 가능한 커널 이미지를 메모리 로딩 해가지고 이제 그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순서가. 부트로더는 이제 보통 보면 뭐냐면 운영체제를 그 동작시키기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부트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부트 매니로더는 하드디스크에서 OS의 커널하고 파라메터를 넘겨주는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트 매니저는 보통 보면 이제 운영체제에 따라서 부트 매니저 이것은 이제 윈도우 7, 8, 10에는 부트로더를 이제 부트 매니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NTNDR이라는 것은 윈도우 XP 기반에서 부트로더, 부트 매니저를 NTND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사람은 부트 매니저가 깨졌나봐. 그래서 부팅이 안 돼. 어떤 사람은 NTNDR이 깨졌어. 그렇다는 얘기는 부트 매니저, 그죠? 하드디스크에서 부팅을 하려 그러면은, 그죠?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있는, 그죠?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를 읽어서 운영체제가 부팅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부트 매니저, 윈도우 7, 8, 10에서 부트 매니저가 손상이 됐다. 부팅할 수가 없겠죠. 그죠? 윈도우 XP다. NTNDR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얘가 깨졌다 그러면, 그죠? 운영체제 부팅을 못하겠죠. 이 부트 매니저는 뭐라 그랬죠? 운영체제,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그죠? 우리가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트 매니저라는 용어하고 NTND라는 용어 쓰는데, 지금은 XP를 안 쓰니까 보통 부트 매니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부트 매니저가 깨져서 부팅이 안 돼 그러면, 운영체제를 부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그런 프로그램이 깨져서 부팅이 안 되는구나. 얘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드디스크의 제일 앞쪽에 부트 섹터라는 부분에 존재를 합니다. 자, 부트로더의 위치. 부트로더는 부트 매니저라고 그랬죠. 용어를 두 개 써요. 부트로더라는 얘기도 쓰고 부트 매니저라는 얘기를 씁니다. 부트로더는 그 부트 시퀀서 첫 번째 그 하드 부팅 장치에 설정된 디스크의 맨 앞에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하드디스크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그 첫 번째 섹터, 그죠? 부트 섹터에 있는 그 첫 번째 섹터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읽어다가 부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마스터 부트 레코드는 그 어떤 용량이 440바이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윈도우 같이 큰 그 어떤 용량의 그런 정보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택한 것이 뭐냐면 1차 부트로더하고 2차 부트로더를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부트로더가 1차 부트로더를 검색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요즘 컴퓨터들은 뭐 F12 누르면 부트 시퀀스가 나오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P로다가 USB 있는 걸 또 읽는다. 그럼 걔가 이제 부트로더가 되는 거죠. 그게 2차 부트로더가. 얘가 뭐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 막바로 이제 윈도우 커널을 올려서 운영체가 부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윈도우 P라든가 또 어떤 그 운영체제를 다시 깔기 위해서 리눅스의 어떤 그루브를 통해서 윈도우 이미지를 다시 그 운영체제가 문제가 됐을 때 포맷하는 방식을 썼을 때, 그죠? 우리가 어떤 키에서 F10을 누르든가 F12, 뭐 컴퓨터 틀리겠지만 누르게 되면 2차 부트로더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체인 로딩 방식이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트로더를 부트 매니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엔 부트 매니저를 쓸 거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P다. 그러면 USB에 있는 윈도우 P를 읽을 것이냐. 윈도우 P 단의 부트로더죠. 그러면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그 부트 매니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윈도우 P라는 부트 메모리를 갖고 와서 화면에 윈도우 P가 뜨는 거죠. USB에 있는 부트로더를 이용해서 윈도우 P를 띄우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어떤 키를 안 눌렀다 그러면 이제 2차 부트로더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부트 매니저가 되겠죠. 윈도우 7이다 그러면 부트 매니저를 갖고 와서 이제 CPU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죠? 운영체제를 띄워주는 방식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보면 어디로 부팅할 거냐, 운영체제 깔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만약 CD롬이 아니라 USB에 있는 그 윈도우 7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뭐 시스템에 다 틀리겠지만 F11을 끌리면 부트 우리 로더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USB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걔가 이제 2차 부트 로더가 되는 거죠. 걔를 통해서 우리 운영체제를 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인 로딩 방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바로 이런 구조예요. 자, 컴퓨터 전원을 켜면 바이오스가 실행이 되고, 바이오스는 컴퓨터 장착한 하드웨어가 이상형이 먼저 포스팅을 한다고 그랬죠. 파운 셀프 테스트. 자, 파운 셀프가 완료되면 바이오스는 CMOS에 설정된 첫 번째 부팅 장치를 확인한다. 그죠? 우리가 바이오스를 띄운다는 얘기는 그 MCU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메이커스에는 기본적인 바이오스를 띄우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 그 기본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가 세팅하는 값들이 있죠. 날짜, 그 다음에 부트 시퀀스, 그 다음에 어떤 USB를 이네이블 할 거냐, 뭐 디제이블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 바이오스라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우스 브리지 안에 보면 CMOS라는 게 있습니다. CMOS를 RTC NVRAM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우리 설정한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바이오스는 어디를 체크를 해요? 바로 이 CMOS에 있는, 그죠? CMOS에 사용자 설정한, 그죠? 부트 시퀀스, 즉 첫 번째 부팅 장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냥 먼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여기 MCU죠, MCU. 여기에 바이오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우리가 지웠다 썼다 할 수 있죠. 얘가 손상이 되면 다시 써야 된다 그랬죠. 얘가 손상이 안 되면 우리가 바이오스 화면을 띄워요. 그죠? 띄워서 여기는 설정 값을 기본으로 해서, 그죠? 기본으로 해서 이 설정 값이 여기에 저장돼, 이 MCU 안에 있는 폼웨어 바이오스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얘를 이용해서 요 안에 이 사우스 브리지라고 했죠. 요 사우스 브리지 하면 CMO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MOS는 뭐라고 그랬어요?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 콘덴서에서 아주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칩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걔 공급되는 게 바로 이 배터리, 이 CR203의 배터리가 CMOS에 공급돼서 전원을 끄더라도 우리가 설정한 값이 지워지지 않게끔 여기가 공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은전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건전지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하는데 바로 우리가 설정한 값을 전원이 끄더라도 지워지지 않게끔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스위칭 회로에 의해서. 그죠? 만약에 전원을 집어넣었다? 그럼 뭡니까? 이 스위칭 회로에 판단해서, 그죠? 레귤레이터 전원을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고, 껐다 그럼 뭐냐? 스위칭 회로에서 이 CR203이 배터리 전원이 스위칭 회로에 의해서 여기 공급되는 거죠. CMOS에. 그죠? 여기 설정값이 CMOS 이 안에 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장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죠? 요 CMOS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정값이 이 수음전지가 용량이 뭐 보통 정상 3.3V인데 3.1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2.0이라든가 1.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 VC 전압이 얘가 공급되는 기본 전압이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이 안에 내용이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부팅할 때 보면 다시 설정을 잡으십시오. 뭐 F1 키를 누르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게 지워져서 그래요. 물론 회로가 문제가 돼도 그럴 수가 있는데 한 60-70%가 보통 보면 이 배터리가 이 전원이 다 소진이 돼서 이 전압이 얘가 동작되는 기준 전압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다시 설정을 잡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설정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보면 쉽게 해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설정한 값은 여기에 못 들어가는, 즉 비휘발성 메모리로 돼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CMOS는 뭐예요? 이 칩은 휘발성 메모리예요. 썼다 지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바이오스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통해서 여기 시모스에 우리 설정 값이 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 안에. 그래서 이 배터리가 문제가 되면은 자꾸 잡으라고 나오는 게, 그 뭐 이걸 몰라서 그냥 F1 키를 눌러 스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운영체제가 뜨게 되면 시간 날짜가 다 틀리게 돼 있죠. 뭐 1900년도로 돼 있고 막 그러죠. 그죠? 그게 돼서 어떻게 되세요? 보안 인증서 같은 경우는 시스템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이제 여기 바이오스에서 이제 읽는다 그랬죠, 이걸. 그죠? 이 여기서 바이오스에서 이제 이렇게 시모스 값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시모스에 보니까 사용자가 첫 번째 부트 시퀀스는 하드디스크를 설정했다 이거죠. 여기서 읽었어요. 첫 번째 하드를 읽었습니다. 그죠? 시모스 설정 값에서 얘가 바이오스 체크를 하는 거죠. 서비스 처리 루틴이라 있죠. 걔 서비스 처리 루틴이 얘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는 거죠. 이 시모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 하드디스크에 설정이 돼 있어요. 첫 번째 하드디스크에, 그죠? 첫 번째 섹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섹터가 뭐냐면 바로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겁니다. 마스터 부트 레코드는요, 그죠? 코드 영역과 파티션 테이블이라는 두 개의 어떤 그 방이 있어요. MBR은 코드 영역과 파티션 테이블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코드 영역에는 뭐냐면은, 그죠? 바로 여기 이제 부트 매니저가, 코드 영역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디스크를 부팅하기 위한 작은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파티션 정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파티션에 대한 기본 정보가 들어있겠죠. 이것이 활성 파티션이냐 아니냐는 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스는 MBR에 있는, 이게 MBR에 있는 기본 코드 영역에 있는 이런 걸 실행을 하고요. 기록된 프로 실행하고, 코드 영역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 파티션 테이블을 뒤지는 거예요. 파티션 테이블을 뒤져서, 그죠? 거기에 있는 파티션 테이블 중에서 활성 파티션을 찾는 거죠. 활성 파티션을. 그죠? 주 파티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찾아서 찾는다면, 그죠? 거기 찾으면 부트 섹터를 읽으라고 돼 있죠. 프로그램이. 부트 섹터 안에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부트 매니저, 부트 로더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찾아가지고 활성 파티션에서, 그죠? 파티션 찾아가지고 이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 읽으라고 그렇게 돼 있으면 이 부트 매니저를 읽는 거예요. 그죠? 부트 매니저 읽었다 그러면 부트 매니저가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걔를 띄워서 이제 부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하게 하면 바이오스는, 그죠? 시모에서 설정된 첫 번째 디스크에 MBR을 검색하고, MBR에 있는 내용 안에 보면, 그죠? 우리가 코드 영역과 파티션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죠? 걔를 검색을 하고, 파티션 테이블에서 부트 섹터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부트 섹터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부트 매니저, 부트 로더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부트 매니저는 뭐라고 그랬죠? 운영체제를 우리가 띄울 수 있는, 그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그랬죠? 걔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에는 운영체제를 부팅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 바이오스를 이용해서 운영체제를 부팅하는 기본적인 그 순서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바이오스를 만드는 제조화 회사는 보통 이제 그 세 개사가 있어요. 아미바이오스는 아메리칸 메가트렌드라는 그런 회사도 있고, 어워드 바이오스 있고, 포닉스 바이오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어워드 바이오스를 많이 씁니다. 바이오스 제조사, 바이오스를 만드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제조사가 세 개가 있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아미바이오스를 많이 쓰죠. 바이오스 종류는 요즘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 인도10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가 옛날에 고전적인 방식의 그 레거시 바이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면 많이 봤죠? 이렇게 여기서 날짜 설정하고, 또 이제 뭐 어드밴스로 들어가서 부트 시퀀스, 내가 CD롬으로 부팅할 거냐, 아니면 뭐 하드로 부팅할 거냐, 아니면 USB로 부팅할 거냐, 그런 부분들 이제 설정했죠. 그죠? 여기서 뭐 플로피 디스크가 있으면 요거 지금 이 디저블 돼 있는데 요거를 해서 1.44 하드가 뭐 플로피 디스크가 달려 있다. 이건 지금 안 쓰는 방식이지만, 자, 이게 뭐냐면 이 띄운 게 바로 기본적인
MCU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바이오스예요. 이건 어디서 제공한다?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죠? 이 바이오스를 기본 바이오스를 띄워서 이런 설정 값이 MCU의 바이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그죠?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그죠? 사우스 브리지 안에 칩 안에 있는 CMOS라는 그런 칩 안으로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RTC NVRAM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이런 명칭도 씁니다. 이런 명칭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면에서 설정한 이런 값들이 바이오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우스 브리지에 있는 CMOS라는 부분에 우리가 사용자가 설정한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죠?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제 바이오스들은 이제 뭘 지원하냐면, 요즘 바이오스는 이제 레거시 바이오스는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여태까지 써왔던 바이오스고, 요즘 이제 뭐냐면 UEFI라는 바이오스로 바뀌었어요. 그죠? 틀리죠? 여러분 노트북이나 이런 거 쓸 때 이름 화면이 뜨죠? 이게 바로 뭐냐면 UEFI라는 그 바이오스입니다. 이해하고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왜 이걸 쓴 이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런 거는 이제 고전적인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레거시 바이오스. 요즘 나온 이제 신형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메인보드들은 UEFI라는 바이오스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이런 그 레거시 바이오스가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는 지금 현재 레거시 바이오스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죠. 구형 지금 메인보드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제공을 합니다. 그죠? 또 레거시 바이오스하고 UEFI 방식의 바이오스가 있다. 자, 레거시 바이오스는 뭐냐면요. 그죠? 이 레거시 바이오스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양한 부트로더를 선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부트 시퀀스를 우리가 F12키를 눌렀을 때, 물론 뭐 시스템화 틀리다 그랬죠. 눌렀을 때, 자, CD롬으로 부팅할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USB 쪽에 윈도우 P를 부팅할 거냐, 아니면 유닉스의 제거는 그루브를 부팅시킬 거냐. 그죠? 이런 부트로더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차 부트로더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체제, 그죠? 내가 원하는 운영체제를 띄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부트로더들을 예를 들어서 사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부트로더를 제공했다 그러면 뭡니까? 걔가 실행되면서 우리가 악성 코드가 감염될 수가 있다. 옛날에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무슨 바이러스는 모르겠는데 그 바이러스가 그죠? 그 MCU 안에 있는 폼웨어까지 감염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그 감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다 지우고 아니면 칩을 간대든가 아니면 그 안에 드는 폼웨어를 다시 롬라이터로 라이트를 했죠. 이것이 바로 레거시 바이오스의 큰 단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거죠. 바이오스를 뜨게 되면 바이오스는 2차 부트로드에 의해서 그죠? NEOS 로드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감염된 어떤 뭐 윈도우 P라든가 아니면 뭐 유닉스에 제공하는 그루브라든가 이런 걸 띄웠을 때는 감염이 돼서 그죠? 내 컴퓨터가 이상 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어떤 위험 요소 때문에 이 지금 레거시 바이오스는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바이오스는 뭐냐면 UEFI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보통 UEFI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런 약자를 따서 보통 그 UEFI 이렇게 부릅니다. 자, 레거시 바이오스의 이런 단점으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UEFI 바이오스인데, UEFI 바이오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 주요 업체들이 모인 공개 포럼에서 만들어진 그 바이오스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강화된 보안기능이 굉장히 강화됐고, 부팅 속도가 레거시 바이오스에 비해서 부팅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거시 바이오스를 대체하는 차세대 바이오스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뭐 조만간에 이 레거시 바이오스는 단종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죠? 이제 악성 루트킷이라든가 이런 게 감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안성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강화한 게 바로 그 UEFI 바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어떤 바이오스를 실행했을 때 이 디지털 전자 서명이 들어간, 즉 어떤 그 얘네들이 인정하는 어떤 운영체제라든가 부트로더만을 인식하는
그런 형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악성 루트키라든가 악성 코드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게. 그래서 좀 안전하다. 그죠? 아까 여기 보안 기능이 강화라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UEFI에서는 그 GPT 디스크라는 것을 지원을 해요. 이 레거시 바이오스에는 MBR 디스크라는 방식밖에 못 썼기 때문에 2테라 이상의 하드를 갖다가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UEFI로 가면서 GPT 디스크라는 방식을 쓰면서 새로운 파티션 기법을 쓴 거죠. 그래서 어떤 제약을 풀어버렸다는 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를 쓰는 운영체제에서, 그죠? 우리가 하드 3테라를 샀어요. 붙이면은 뭡니까? 3테라 인식 못합니다. 결국 파티션 나눠야 되겠죠? 그죠? 뭐 2테라, 1테라 이런 식으로. 근데 UEFI를 지원하는 이 바이오스에서는 GPT라는 방식의 파티션 이런 기법을 썼기 때문에 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BR 디스크, 즉 레거시 바이오스에 지원된 MBR 디스크하고 UEFI 바이오스에 지원된 GPT 디스크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MBR 디스크에서는요, 파티션 4개 이상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한 GPT 디스크에서는 128개 파티션을 지원을 하고, 그죠? 기본 볼륨 최대 크기가 2테라인데, 이 GPT는 18, 2B는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거의 제한이 없이 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BR 디스크 3테라를 하나 샀어요. 어떤 분이 전화 와요. 3테라를 왜 저기 디스크 관리에서 인식을 못하죠? 예, 그게 MBR 디스크라는 레거시 바이오스 기반에서 MBR 디스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죠. 그럼 방법이 뭐 있어요?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자, 우리가 디스크 관리자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창이 뜨죠. 자, 여기 지금 디스크 2번이 지금 새로 단 하드라고 예를 든자면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요 디스크 2라는 데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GPT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GPT 파티션 탭을 해갖고 확인하게 되면 얘가 3테라를 다 인식해요. 단 조건이 있죠. 부팅 디스크로 설정되어 있는 여기처럼 여기 활성 디스크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진 디스크는 얘가 GPT 쓸 수가 없습니다.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는 결국 UEFI 바이오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보조 디스크로다가 우리가 이 3테라를 갖다가 내가 보조 디스크를 쓴다, 데이터형을 쓴다, 그때는 얘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디스크 관리자 들어가서 GPT로 변환해서 GPT 디스크로 포맷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 매장에는 가끔 이제 3테라 하드를 샀는데 컴퓨터에서 인식을 못합니다. 이건 하드가 불량 아닙니까? 오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변환해서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참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보드에서 포스트 카드를 사용하는 고장 진단기. 메인보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이게 어디 불량인지를 대충 알아야 돼요. 포스트 코드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느 쪽에 불량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죠? 알기 위해서 이 포스트 카드를 쓰는 겁니다. 고장 진단기라고 그러죠. 메인보드 제조사는 우리가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메리칸 메가트렌드라는 회사가 있고 어워드가 있고 포닉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회사에서는 이 포스트 코드를 제공돼요. 예를 들어서 고장 진단을 꼈을 때 16진수 값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거기서 멈춤 값이 예를 들어서 뭐 03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 문제인가를 이 정의한 이런 포스트 코드 값을 메이커에서 제공을 합니다. 고장 진단기를 사면 이 포스트 코드들을 적은 코드집을 하나 줘요. 그래서 메이커에서도 뽑아도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 코드 값을 보고 어느 쪽 불량이구나. D쪽이 나왔네. 이건 칩셋 쪽 아니야? C 쪽이네. 이건 지금 메모리 쪽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보드 수리를 하는 수리맨이라 그러면은 진단기가 있는 사람이 빨리 수리가 가능할까요? 진단기 없는 사람이 빨리 수리가 가능할까요? 있는 사람이 빨리 찾아내겠죠. 자, 연장이 많으면은 수리를 빨리, 어떤 고장 문제를 빨리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없는 사람 뭐냐면 아주 어렵게 힘들게 고장나지 않은 부위까지 만들어서 작업 공수를 우리가 늘리는 상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메인보드를 수리를 하게 되면 이 포스트 진단 카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포스트카드 종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데스크탑용이 있고 노트북용이 있습니다. 노트북용은 이 슬롯이 조그맣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데스크탑도 보면 보통 요즘은 이제 PCI 슬롯이 없어져가는 추세라 그랬죠. PCI 익스프레스 안에 꽂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포스트카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위가 만약에 화면 불이다. 화면 불은 뭐예요? 전원은 들어가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 운영체가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이죠. 그때 어느 부분에서 얘가 걸리고 있는가? 왜냐면 우리가 전원을 넣게 되면 먼저 바이오스를 읽어온다 그랬죠. 바이오스 어젠 그 서비스 처리 루틴과 그죠?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읽는다 그랬죠.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우리가 각 장치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한다 그랬죠. 그때 걔 프로그램 루틴에 의해서 실행되는 그 코드 값이 여기 16진수로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걸 보고 아까 포스트 코드 아까 앞전에 얘기했죠. 결국 대충 어디죠? 불량이다 하는 내용을 알고 그 부분을 우리가 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참조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거를. 자,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메인보드를 포스트카드를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 포스트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전원을 눌렀어요. 그럼 포스트 값이 쭉 위에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바이오스에 들어간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어느 문제는 이게 서버려요. 이게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된 코드 값을 우리가 포스트 코드 값에서 어디 부분이다. 이건 정상이죠, 그죠? 바로 여기에 뭐냐면 기본 바이오스 읽어서 지금 띄워준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을. 이 포스트 값이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다면 여기 코드 값이 서버려요. 뭐 C1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린 뭐 C1 뭐 D1 이렇게 서버린다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값 보고 어디가 불량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코드 값을 찾아서 대충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수리를 하는 거죠. 자, 이번 강좌는 그 메인보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물론 몰라도 돼요. 하지만 알고 있어야 고장 수리가 더 쉬워지고 또 원리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에는요, 이제 메인보드는 여러 가지 회로들 통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인터페이스 회로서부터 전원 공급 회로까지 상세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개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아시죠?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